지금부터 김용무협소설 두 번째 대장정 총 38권의 사조영웅전을 시작하겠습니다. 거란족의 요나라는 몰락하였지만 여진족의 금나라가 그보다 더 무섭게 세력을 확장하더니 결국 정강해변 사건 이후로 송나라는 북쪽 절반을 뺏기게 되었으며 이제 남쪽 절반만 남은 남송시대에 들어섰습니다. 허나 이 남송시대에도 영웅은 있었으니 하여 우리는 그 영웅의 탄생부터 차근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애, 이건 제가 태어났을 때 소리입니다. 우가촌이라는 한 시골 마을에 10사람의 힘을 가진 양철심이라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또 그의 아내 포석약은 마을에서 알아주는 미녀에 마음씨마저 곱다고 소문이 자자한 여인이었고요. 양철심은 오늘도 어김없이 나라 잃은 아픔에 탁주 한 잔을 걸쳐야 했습니다. 의형 곽소천과 함께 말이죠. 곽소천도 양철심과 같은 10사람의 힘을 가진 10인역이었으며 금나라라면 치를 떨긴 매한가지였습니다. 이렇게 펑펑 눈이 내리는 날은 술맛이 더 끝내주는 법이었습니다. 마침 저 앞에 도사 한 명이 지나가길래 같이 한잔하자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 말에 도사가 집 안으로 들어서긴 했는데 이거 왠지 잘못 걸린 느낌이었습니다. 이 도사는 굉장히 무례했고 떽떽거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다시 눈밭으로 돌아가줘 할 수도 없는 노릇인지라 일단 자리 안내를 해주긴 했습니다. 도사는 술을 한 잔 들이키더니 흑, 술에 독을 타진 않았구나 했습니다. 이에 양철심은 당장 나가라며 소리쳤고 도사는 대답 대신 커다란 보따리를 탁자 위에 꺼내 놓았는데 그 안에는 대가리 중에서도 으뜸으로 쳐주는 사람 대가리가 들어있었습니다. 모두들 기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분명한 도발이었으며 또 이대로 참을 양철심이 아니었습니다. 즉시 창을 꺼내 들고 덤벼들었습니다. 그러나 싸움은 너무나도 일방적이었습니다. 양철심의 양가창법은 가전무공으로 나름의 위력도 가졌었지만 이 도사의 옷자락 하나도 닿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최후의 필살기를 날려봤지만 도사는 가뿐히 양손바닥에 끼워 잡아내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도사가 반격을 시작하면 도사의 보따리가 늘어날 일만 남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도사는 양철심의 양가창법은 분명 충신의 가전무공이라며 신뢰가 많았다며 사과를 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알고 보니 양철심과 곽소천은 송나라 장군들의 후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읍을 하며 사죄를 하더니 자신을 구척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강호에서 구척이는 매우 유명한 협객이었습니다. 또한 좀 전에 사람 머리는 매국노를 척결한 흔적이었고 말이죠. 그때 10수명의 무사들이 말을 타고 달려오는 소리가 들려오자 구척이는 번개같이 뛰쳐나가면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밖으로 나오지 마시오 라고요. 아마도 이들은 구척이를 쫓는 모양이었습니다. 살금살금 발자국을 따라 접근해 오는 모습을 보니 분명 구척이를 꽤나 경계하고 있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허나 구척이가 사냥을 시작하자 먹잇감에 불과했습니다. 칼을 휘두를 때마다 수급이 베어져 갔고 그러곤 얼마 안 되어 무사들 전부는 그저 눈밭을 붉게 물들일 뿐이었습니다. 이때 구척이의 무공은 150인역으로 이런 무사들 150명이나 상대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시체들 품속에서 서찰을 꺼내보니 이들은 심지어 같은 송나라 사람들이었고 하여 더욱 분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당시 남송의 황제는 금나라의 신하를 자처하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양철심의 아내 포석약은 갑자기 머리가 핑 돌더니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구척이가 달려가서 진맥을 해보니 글쎄 임신을 했다지 뭡니까. 마침 곽소천의 처도 임신한 터여서 의형제는 구척이에게 이름을 지어달라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곽소천의 아이는 곽정으로 양철심의 아이는 양강으로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는 정강의 치욕을 잊지 말라는 뜻으로 지어준 것이었죠. 구척이는 선물로 보검 두 자루에 각각의 이름을 새겨서 주었습니다. 또한 10년 뒤에 돌아와 아이들에게 무공도 전수해주기로 하였고 말이죠. 그러곤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구척이였습니다. 의형제들은 한없이 기뻤습니다.
하여 우리들의 태어날 아이들의 성별에 따라 우리처럼 의형제나 의자매 혹은 혼인까지 시키자며 조화했습니다. 그 약조로 이렇게 서로의 검을 맞바꾸어 갖기로 하였고 말이죠. 그날 밤 양철심은 술에 곤드레 취해 있었고 포석략은 뒷뜰을 정리하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헛간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조심히 다가가 보았습니다. 좀 전에 구척이에게 당한 무사 중 한 명이 아직 죽지 않고 있었고 포석략에게 살려달라 애원했습니다. 포석략은 차마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했다면 당장 달려나와 이자를 죽였을 테니까요. 하여 따뜻한 국을 먹이고 간호도 해주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는 포석력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헛간에 가보니 남자는 벌써 사라진 모양이었습니다. 분명 그 남자는 포석력의 따뜻한 마음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비록 여유롭진 않은 삶이었지만 양철심과 포석력은 이 우가천에서만큼은 그 누구보다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찾아오기 전까진 말이죠. 무슨 일인지 수십 명의 간병들이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들 중 대장격인 자가 말하길 당장 양철심과 곽소천은 나와서 명을 받들라고 했습니다. 양철심은 상황 판단이 빨랐습니다. 즉시 포석력에게 도망칠 준비를 하라 했고 포석력과 말을 타고 곽소천의 집에 가서 곽소천에 처 이평도 말에 같이 태워놓고는 아내들이 도망갈 시간을 벌고자 곽소천과 함께 관병들에게 덤벼들 생각이었습니다. 10인역의 양철심과 10인역의 곽소천이라면 이 간병들을 다 물리치지 못해도 아내들을 도망갈 시간을 벌기엔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관병이 쏜 화살이 아내들을 태운 말을 쓰러뜨렸으니 이리 되자 도망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결국 저 관병들 모두를 처치해야 했는데 그러기엔 의형제의 힘이 부족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여 아내들을 살리기 위해 투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포박까지 당하게 되었고 대장이란 놈이 자신의 이름을 단천덕이라고 말하더니 냅다 채찍으로 내려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때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에 곽소천이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이 개같은 놈 그만 때리거라. 그 말에 단천덕은 칼을 높게 빼들더니 그대로 곽소천의 몸을 위에서 아래로 베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미친듯이 분노한 양철심이 포박된 밧줄을 끊어버리곤 곽소천을 부여잡았습니다. 곽소천은 아내들을 잘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는 죽고 말았습니다. 양철심은 이제 자신의 아내 따위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곽소천의 부릅뜬 두 눈을 감도록 해주고는 절규하며 달려들었습니다. 관병의 창을 빼앗아 들고는 닥치는 대로 찌르고 베어갔습니다. 그 기세에 관병들도 겁먹고 뒷걸음쳤고 그 개같은 단천덕도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러곤 아내 포석략에게 가보니 관병들이 곽소천의 아내 이평을 잡아갔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형수님을 구하러 가겠다고 하는 양철심이었고 이를 붙잡고 저도 같이 데려가 달라는 포석략이었습니다. 허나 양철심은 곽소천의 유언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생리별을 하게 된 이들이었습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는 포석략을 남겨둔 채 말을 달렸고 이내 간병들에게 끌려가는 이평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대로 간병들을 해치우고 이평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아내 포석략만 구해내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때 양철심의 가슴을 뚫고 들어오는 화살, 결국 다시 잡히고 마는 이평과 이미 간병들에게 끌려가고 있었던 포석략이었습니다. 그 순간 멀끔하게 생긴 남자가 이끄는 한 무리의 무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주저없이 관병들을 공격해댔고 관병들은 결국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포석략은 이 남자에게 구출받게 되었습니다. 고초를 겪어 곤히 잠들어 있는 포석략을 내려다보는 남자는 포석략의 외모에 푹 빠진 모양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을 부르짖으며 잠에서 깨는 포석략. 깨어나셨군요. 당신은? 네, 이 남자는 얼마 전 구척이에게 죽을 뻔한 걸 포석략이 살려준 헛간 속 남자였습니다. 이번엔 이 남자가 포석략을 살려주었으니 이런 우연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은 좋은 사람이라며 이제 안심해도 된다 했고 남편 양철심의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 주었습니다. 양철심은 끝내 관병들에게 살해당하고 말았다고요. 오직 양철심밖에 없었던 포석약은 구척이가 준 단검을 빼들고는 자결하려 했고 또 이를 막는 남자였습니다. 남편의 원수라도 갚고 죽어야 하지 않겠소? 내 뭐든 도와줄 테니 더는 죽으려 하지 마시오 라고까지 말해주니 이 남자가 결코 나쁜 사람은 아니구나 느껴졌습니다. 하여 포석약은 그대로 이 남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곽수천의 머리는 잘린 채 우가촌 마을 입구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구척이는 한동안 그저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잠시 동안 있다가 번쩍 뛰어올라 기둥을 베어서는 곽수천의 머리를 손에 쥐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맹세했습니다. 이 구척이가 두 집안을 망쳤도다. 내가 살아 숨쉬는 한 반드시 복수를 하겠노라 라고요. 그러곤 즉시 관가로 쳐들어가 사륙을 벌였고 범인이 단천덕이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단천덕 니놈은 목을 씻고 기다리거라. 한편 강남에는 건달일 수도 있고 괴인일 수도 있는 7명의 의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강호에서는 이들을 가리켜 강남 7괴라고 불렀으니 초목대사가 기니 할 말이 있다 하여 강남 7괴는 이 취선루라는 요리집에 모두 모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구척이도 커다란 구리향로에 술을 가득 채워서는 취선루의 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구척이가 당장이라도 덤벼들 모양인 것을 봐서는 무슨 곡절이 있는 듯 해보였습니다. 사연은 이랬습니다. 구척이가 단천덕이 한 사찰에 숨는 것을 보고 쫓아왔는데 이 사찰의 지주스님인 초목대사가 그런 사람 없다며 잡아떼는 바람에 결국 구척이는 살기를 드러냈고 초목대사는 자신이 구척이의 상대가 안 되었기에 강남 7괴에게 도와달라 부탁을 한 것이었습니다. 구척이는 지체 없이 술이 가득 찬 구리향로를 초목대사에게 던졌습니다. 초목대사는 이를 막아낼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여 강남 7괴 5째 장하생이 달려나가 힘겹게 봤더니 다시 구척이에게 되돌려주기까지 하였습니다. 되돌아오는 힘이 강해 구척이도 두 손으로 받아야 했습니다. 역시 강남 7괴는 대단하다며 갈채를 보내고는 구척이는 이제부터 강남 7괴 한 명씩마다 구리향로를 던지고 받고를 계속하였으니 이때 강남 7괴는 각각 50인역씩의 무공이었으며 또 각기 제주 하나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제주들이 있었기에 비록 구척이에게 무공은 뒤떨어지나 구리향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때 느닷없이 간병들이 들이닥치게 되었으니 구척이는 강남 7괴에게 이제 금나라와 결탁하여 관병까지 불렀냐며 대노했고 다음에는 손에 사정을 두지 않겠다며 그대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강남 7괴와 초목대사는 사찰로 돌아와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초목대사는 구척이가 오해로 비롯된 것이지 의로운 사람이니 별 문제는 없을 거라 했지만 이미 강남 7괴는 구척이에게 자존심이 상한 터였습니다. 그때 구척이가 다시 사찰로 나타나게 되었으니 구척이는 이제부터 조금도 봐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또 그렇다고 물러설 강남 7괴가 아니었고 말이죠. 즉시 강남 7괴 셋째와 7째가 달려들어 2대1의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구척에게 밀리게 되자 이번엔 5째도 합세하여 3대1입니다. 여전히 우세한 구척이었습니다. 하여 넷째도 덤벼드니 4대1입니다. 보다 못한 둘째와 6째도 가합하였습니다. 6대1입니다. 슬슬 구척이도 버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5째에게 일격을 맞추어 부상을 입혔지만 첫째까지 개입하여 5째의 빈자리를 채웠으니 계속해서 6대1입니다. 첫째의 무차별 암기 발사에 결국 구척이가 적중되고 말았습니다. 이 암기에는 독이 묻어 있어 이제 구척이는 처참한 패배만이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물론 이때 7째도 같이 암기에 맞아 쓰러졌고 독에 당했음에도 구척이가 4째까지 부상을 입혔으니 이제 4대1입니다. 구척이는 남은 사력을 다해 사찰 안에 커다란 종을 떨어뜨려 셋째를 가두었고 독은 어느새 전신에 퍼졌지만 구척이는 손을 멈추지 않고 둘째에게 일장을 격발하였으니 2대1입니다. 그러고도 싸움은 마지막까지 맹렬했고 또 치열했습니다.
끝내 강남 7개 모두를 쓰러뜨렸지만 구척이도 이제 목숨이 촌각에 달려있는 상태였기에 0대 0입니다. 이 순간만을 기다려온 버러지 단천덕이 이평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즉 구척이 말대로 사찰 안에 두 사람이 숨어 있었던 것이었죠. 단천덕은 쓰러져 있는 구척이와 강남 7개 모두를 죽여버릴 참이었습니다. 이때 그 누구도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지경이라 이평이 이렇게 몸을 날려 단천덕을 밀지 않았다면 정말 개죽음을 당할 뻔했습니다. 초목대사는 너무나 수치스러웠습니다. 자신의 오해로 이런 참사가 벌어진 것이 괴로워 미칠 것 같았고 하여 단천덕과 같이 죽을 심산으로 몸을 날렸는데 단천덕은 간신히 옆으로 몸을 피했고 초목대사는 그대로 기둥의 머리를 받고는 죽어버렸으니 이 광경에 단천덕은 겁을 먹고는 그대로 이평을 데리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첫째 가재나기 구척이를 해독해 주었고 또 부상 입은 모두도 간단한 치료를 하긴 했지만 다들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자존심의 상처가 더 컸던 강남 7개였습니다. 7대1의 싸움에도 유리하지 않았으니 말이죠. 하여 다시 날짜를 정해 결전을 치르자고 했습니다. 이에 구척이는 한술 더 떠 이왕 결전을 하고자 한다면 가장 어려운 방법으로 치를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조금의 주눅도 들 강남 7기가 아니었습니다. 구척이가 말하길 방금 단천덕이 데려간 이평과 행방이 묘연한 포석력이란 여인들은 모두 임신한 상태인데 그녀들을 구해내는 것이 첫 번째고 또 그 여인들에게 태어날 아기에게 18년 동안 무예를 가르쳐 18년 뒤 취선루에서 겨루기 하여 승자를 가르자는 거였습니다. 구척이가 또 이는 의로운 일이며 영웅이라면 응당까지 말했을 때 강남 7개가 말했습니다. 우리 칠형제는 그 대결을 따르겠소. 그렇게 구척이와 강남 7개는 18년 동안의 약속을 남기곤 헤어졌습니다. 이때부터 강남 7개는 이평과 포석력을 찾기 위해 강호를 쥐잡듯이 뒤졌습니다. 이에 단천덕은 속이 타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어딜 가도 강남 7개가 계속 나타났으니 하여 강남 7개를 피해 계속 북쪽으로만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다 보니 북쪽으로 끌려가는 강제노역 무리에게 잡히기까지 했지만 이대로 강남 7개를 피할 수 있다면 다행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걷지 못할 정도로 걸어왔을 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거대한 모래 폭풍이 불어왔습니다. 모두들 처음 보는 광경이라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이 틈을 노려 이평은 모래 폭풍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온몸에 모래가 휩싸였지만 이평은 단천덕을 떨쳐내기 위해 계속 앞으로만 나아갔습니다. 며칠을 더 걸어 이제 그 누구도 보이지 않는 곳까지 당도했지만 하필 이때 양수가 터지고 말았으니 하지만 이평은 곽소천의 자손을 남겨 반드시 곽씨의 혈통을 지켜내겠다는 숙명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오랜 진통 끝에 결국 사내아이를 낳았습니다. 응애! 이 소리는 바로 사조용전의 주인공인 곽정이 태어날 때 낸 소리입니다. 그리고 곽정이 태어난 이곳은 몽골의 한 초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조용전 1권이 끝났습니다.